2026년도 기출 해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지엽적이고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영역들이 많이 출제가 되어서 상당히 선생님들 많이 푸실 때 힘이 드셨을 것 같은데, 올해 시험을 보셨던 분들이 답안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들어오시는 거나 아니면 이제 내년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셨다라면은 이론을 좀 끝내시고 문풀도 끝내시고 들어오시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이 사이드가 좀 많이 끼어 있어서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항상 모국을 풀 때마다 매년 더 이제 지엽적인 게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알고 있는 걸 정확하게 푸는 것이 이제 좀 관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어쨌든 역대급으로 문제가 많이 좀 난이도가 있고 지엽적이었었습니다.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가정 생산에 대한 두 가지 접근 방법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자, 그 전통주의적인 접근 방법과 신가정 경제학파의 가정 생산 접근 방법이 나와 있는데, 일단 이 자체의 내용이 요즘 신간에는 소개가 되고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2003년도 출판됐던 책이 소개가 되고 있는 정도라 다 절판돼 가지고, 일단 저는 출처를 또 제공을 해드리면서 해설을 해드려야 되다 보니까 그냥 논문을 통해서 좀 해설 자료를 만들어 드렸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학교에서 또 교수님들이 수업을 해주셨던 분들은 다행히 좀 적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 1번부터 딱 이래버리면 멘탈이 확 나가죠. 그래서 그 여파가 이 뒤까지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멘탈 훈련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실전에 가서 1번부터 이렇게 돼버리면 일단 과감하게 내버려 두고 2번부터 차근차근히 푸시면서 마음속으로 다 모를 거야, 모든 사람이 모를 거야, 이렇게 마음 먹으시고 넘기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접근에서는 가정을 하나의 소비 단위로 보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제 가정 구성원들이 직장에 다니면서 시장 노동을 하면 화폐 소득을 얻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화폐를 가지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소비를 통해서 우리가 만족감, 효용을 얻게 된다는 내용이죠. 그러면 주택, 자동차, 달걀, 구두와 같은 이 기억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이었을까요? 이걸 바로 시장재라고 합니다. 우리가 화폐 소득을 통해서 시장에서 구입을 해서, 시장에 있는 재화를 구입을 해서 우리 만족감, 호용을 얻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말 그대로 시장재라고 얘기를 이제 해주시고 가시면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신가정 경제학파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전통주의적인 학파에서는, 전통 학파에서는 가정은 소비의 단위다라고만 심플하게 정의를 했던 것에 비교했을 때, 신가정 경제학파는 플러스 시간의 개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시장에서 노동을 하고 화폐 소득을 이제 얻었죠. 자, 시장이나 가정 내 노동을 통해서 화폐 소득을 얻었고, 그 다음에 뭔가 구매를 했습니다. 자, 예시가 똑같죠. 주택, 자동차, 달걀, 구두, 즉 시장재 똑같이, 어차피 기억 똑같죠. 예, 시장재가 동시에 들어갈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가정 경제학파에서는 여기다가 플러스 무슨 개념을 넣었었냐 하면 시간의 개념을 넣은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이 플러스가 되면서 뭐가 나오게 된다? 가정 생산물이 나오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만족감, 효용을 얻게 되었다. 이런 맥락으로 신가정 경제학파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이제 시간의 개념이 시장재에다가 시간의 개념이 추가되었다라는 것도 좀 중요한 사안이고, 또 모두 중요한 사안이 되냐면, 가정 내에서의 노동도 어떤 가치를 인정을 해서 노동적 가치를 환산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혼할 때라든지 뭐 가정 생산, 가정 노동이 경제적 가치가 있냐 없냐, 이런 거를 얘기를 할 때 좀 기반이 될 수 있는 이론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박스 속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박스 속에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나는 신가정 학파의 가정생산 접근에 대한 설명이다. 이제 부연 설명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정은 소규모 생산 공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억번 시장재와 플러스 뭐가
새롭게 도입됐다. 시간의 개념이 플러스가 되면서 바로 이 가정 생산물을 산출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러면은 요 시장제와 시간을 뭐라고 했냐면은 니은의 요소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시장제와 시간은 무엇의 요소이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라는 건데요. 정답은 투입이 됩니다. 자,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워낙 옛날 책에서 소개가 되고 있고 신간에서는 잘 나오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 책이 절판되어서 제가 일단은 논문에서 좀 뽑아봤고요. 굉장히 옛날 논문이지요. 우리 전공서 많이 등장하시는 저자분이 쓰셨던 논문입니다. 이 백화라는 학자가 60년대 이후에 신가정 경제학파의 발전으로 시간 자원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을 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정 생산에 대한 부분에서도 시간의 개념을 넣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제의 개념뿐만 아니라 시간의 개념이 도입됐는데 이 두 가지를 합해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투입 요소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실게요. 시장제의 소비가 효용을 창출한다라는 고전적인 견해, 정통주의적인 접근, 그죠? 딱 시장제까지만 얘기를 하고 있었던 이 접근에다가 지금 투입 요소로서 시간 개념이 도입되었다. 투입 요소로서, 니은번 투입 요소로서 시간 개념이 추가되었다. 이런 맥락을 가지는 거죠. 주어진 소득 제약하에서 가정은 시장제와 시간을 결합을 해서 생산되는 산물의 조합 중 최상의 조합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라는 맥락을 가지고 문제를 내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키포인트가 바로 시장제와 시간이 투입 요소가 된다. 이것이 결합이 되어서 가정 생산물이라는 것이 창출이 된다. 그래서 이 생산물이 효용을 창출한다라고 보았다. 이런 맥락을 가지고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 소비 파트 문제가 사실 제일 까다로울 때가 많아요. 제가 이렇게 기출을 분석하다 보면은 절판된 책으로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고 소비가 공부할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시험 문제를 만드실 때는 정말 보지 못했던 자료를 뽑아서 내시는 경우들이 종종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 제가 일단 알고 있는 자료를 갖고 최선을 다하고 저희 모고 때 이제 자료를 막 끼워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저도 이번에 좀 그랬던 게 보통 저희가 모고를 할 때 문제 만들어 드리고 부연적인 자료를 막 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모고 문제를 많이 가져가서 빼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문제는 최소한으로 내고 대신에 겹붙이는 자료들 내서 우리 거기서 문제가 나오게끔 이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해가지고 그 부연 자료를 많이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전략을 바꿔야겠다. 어차피 올해 모의고사도 지금 한 30%는 애매하거나 난이도가 높거나 굉장히 못 봤던 자료에서 나왔거든요. 30-40%가.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기존에 공부했던 자료를 갖고는 소화가 안 된다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고 때 다른 자료를 별도로 좀 첨부를 해서 보태는 수밖에 없겠다. 멘탈 훈련을 하든 아니면 정말 운 좋게 그런 사이드 자료가 나오든 하는 전략으로 좀 바꿔야겠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좀 항상 안타까워요. 좀 아쉽고 시험이 끝나면 저보다 선생님들 더 그러시겠죠? 고생들 참 많이 하셨고요.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도 참 이게 난감한 1번은 째꼈는데 2번도 보니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2번도 좀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친환경적이고 건강한 섬유라는 어떤 제목 하에서 두 가지 섬유가 소개가 되고 있고요. 기억번입니다. 최근 친환경성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는데 곡물 생산에 부적합한 토지에서도 잘 자란대요. 전혀 감을 못 잡겠죠. 이렇게 오염된 토양에서도 재경작이 된대요. 전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쭉 갈 수 있는데 뒤에 갔을 때 조금 이제 힌트가 될 수 있는 게 안동포 돌실라이라는 직물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좀 대학생이거나 좀 20대 같은 분들은 안동포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이 되게 많았을 것 같고 그나마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 40대라고 해야 연세가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분들은 이제 장례식 같은 거 치룰 때 기본 3배 옷으로 장례할 때 수의를 입잖아요. 그러면은 최고급 수의가 뭐냐면 안동포거든요. 안동에서 제작한 이 3배, 이 굉장히 고급입니다. 몇십만 원, 뭐 비싼 거 몇천만 원도 하는 아주
고급 그 직물로 수의를 해 있거든요. 우리 딱 알잖아요. 수의나 장례식 복장은 3배. 아, 대마를 말하는 거구나. 조금 나이가 있는 분들은 그렇게 유추를 해서도 찍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20대 같은 경우는 아예 뭐 장례식을 경험한 적이 없다 보니 더 이거 힌트를 줘도 알기가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들어갈게요. 식물성 단백질 재생 섬유랍니다. 그럼 일단 뭔가 보지 못했던 섬유일 것 같은데 식물성 재료로 답을 써야겠다라는 느낌이 오겠죠. 바나나든 대나무든 콩이든 뭐든 뭐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시고, 자 보니까 친환경이라고 했으니 뭔가 이런 특징을 갖고는 있겠는데 공통적인 특징이라 독특한 특징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어서 실크 같은 광택에다가 캐시미어 같은 촉감이래요. 와, 이건 듣도 보도 못했던, 그죠? 그런 광택과 촉감을 아주 최고급의 느낌을 갖고 있어서 식물성 캐시미어로도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도 감이 안 올 수 있는데 좀 조금 찍을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 것들이, 자, 천연 토코페롤과 사포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식물성 단백질이잖아요. 사포닌? 대두인가? 콩인가? 라는 정도의 유추는 조금 이제 센스가 있으면 할 수도 있지만 또 시험 현장에서는 그 센스가 나오기가 물론 어렵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맞추기 어려웠어서 그냥 이런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정답은 그래서 콩섬유, 이제 콩을 이제 소이라 해서 소이빈, 소이 섬유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료를 보여드리자면은 일단 대마, 일단 우리가 많이 교과서처럼 보고 있는 피복 재료학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에서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땅의 토질을 좋게 한다든지 그런 내용 소개가 안 돼 있어요. 이 안동포 돌실 나이 정도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좀 사이드 자료를 갖고 출제를 했다라는 거고요. 콩섬유죠. 저희가 뭐 새의류 관리라든지 이런 책 갖고 뭐 저희가 막 전공서에서도 우리 학원 교재에서도 소개 정도는 해드렸는데 자료가 너무 약해서 최신 의류 소재 전공서로 다시 자료를 새로 뽑았습니다. 대두콩이 주 원료이고 천연 식물성 섬유이며 생산 과정 동안에도 이런 자연 환경에 해를 주지 않는 친환경 섬유인데 비중이 캐시미어하고 비슷하다 보니까 그런 캐시미어 같은 촉감을 줄 수가 있었고 견과 거의 흡사한 촉감과 매끄러운 광택을 가질 수 있었다면 마찰계수가 흡사하다면 이런 설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외관이 화려할 수밖에 없겠죠. 광택이 나니까. 이렇게 고급스럽고 그러면서도 가볍고 착용감이 우수한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서 콩섬유라고 이제 저희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땐 1번, 2번 둘 다 맞추기가 매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입니다. 자, 주거복지제도인데요. 주거급여법, 저희가 이제 기출문제도 나왔던 부분이기는 한데,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지원해 줬었고, 자가가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수리비를, 공사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은 저희가 많이 공부를 하긴 했었었는데, 이 이름을 딱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버려서, 또 우리 공부했던 포커스랑 좀 어긋나다 보니까 많이 못 적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아쉽다. 항상, 아쉬워요. 수선 유지급여라고 정확한 용어를 적는 문제를 냈습니다. 이제 기출문제도 요 용어를 물어보는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나마 우리가 좀 누구나 맞춰야 되는 문제는 이제 여기서 나오죠. 55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소유 주택의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서 금융기간 동안 평생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노후 생활 자금을 지원받은 제도. 그래서 너무 쉽게 주택 연금인 것을 아실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수업할 때 굉장히 이 부분을 자세하게 막 깊게 공부를 했었었는데 문제는 또 너무 쉽게 나왔던 사례이고요. 일단 주택연금만큼은 누구나 맞아야만 된다. 지금 앞에 5가지가 많이 틀렸다라면은 반드시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틀리지 않게 실수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충 자료 이렇게 이름하고 저희 교재에서 소개하고 있는 자료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가시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거 알리신이라든지 이런 거 다루긴 했었었는데 그래 사이드 모르니까 다뤄야지 하는 정도로 다뤘었는데 이제 냈네요 진짜. 영양가 수준으로 자꾸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문제 올해 식상할 문제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한때도 식상할 문제가 너무 쉬워가지고 또 그랬었는데 아주 올해 정말 최고점을 찍었던 것 같아요. 일단 이거 많이 여러 번 반복했기 때문에 기업번에 알리신 정도는 다 쓰지 않으셨을까 일단은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물론 못 쓰셨던 분도 계실 거예요. 어쨌든 좀 맞을만 했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마늘에 매운맛 성분을 생성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알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마늘 안에 있었었는데 얘가 이제 절단 됐을 때 알리니스라고 하는 효소가 작동을 하게 되면서 얘가 이제 알리신이라고 하는 매운맛 성분을 생성하게 되었겠죠. 그래서 알리신이라고 대답을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됐었죠. 저희가 가풀조에서 그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요 알린 혹은 알리인이라고 황이 들어있는 이제 이 물질이 있었었고 조직에 파괴되면 효소가 이제 작동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매운맛 성분은 알리신이었다. 이게 복잡스러운 이름은 굳이 물어보지 않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중요한 알리신까지만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겨자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자, 시니그린이 자, 요 니은번 효소 이제 미로신 나아제에 의해서 이제 요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성분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라서 여기서는 효소의 명칭을 적게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효소의 이름을 적게 하는 것도 조금 특이하죠. 그러니까 자꾸 문제를 못 맞추게 하는 쪽으로 하실라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가 문제를 정말 또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꼼꼼하게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항상 또 몰라요. 어쨌든 또 되게 쉽게 나오고 너무 문제가 또 식상을 적게 나와서 문제가 되더니 또 깊게 나왔던 깊게 나오니 이제 또 내년에 어떻게 나올 줄 알 수 없어서 깊게도 하고 크게도 하고 우리가 그냥 전천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니그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제가 또 마찬가지로 조직이 파괴될 때 미로시네이스 효소가 작동하게 되는데 우리가 또 이제 옛날에 수업해드리거나 문풀 할 때 이 최적 온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립니다. 미지근한 온도죠. 30에서 40도라고 하는 미지근한 온도에서 미로시나제가 활동을 잘 하기 때문에 이 겨자를 물에다 갤 때에는 따뜻한 물에다가 개어주게 되면 이 특유의 성분을 이런 톡 쏘는 성분을 잘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온도에 대한 얘기도 이제 많이 했었습니다. 너무 높이면 또 효소가 파괴될 테니까 미지근한 이런 온도에서 해 주셔야 되겠지요. 자, 여기까지고요. 그나마 4번은 조금 풀 수 있었을 것 같고 네,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가정과 교육론 문제가 올해도 굉장히 정점을 좀 많이 찍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기존에 보지 않았던 내용들도 많이 좀 나오고 했는데요.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충분히 분석해 나가시면서 풀어 나가시면 되기는 하는데 작년 문제, 올해 문제 특징이 뭐냐면 이 성취 기준이나 해설을 주면서 블랭크를 되게 많이 걸어놔요. 그래서 이거 지금 중요한 용어들은 외워야 되나?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고 때도 중요한 내용은 이제 블랭크 걸어서 쓰는 연습을 하기는 했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것들을 블랭크를 많이 걸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쉽지 않은 시험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보시면 성취 기준 우리가 시험 문제 참 잘 나오는 내용이죠. 주거 환경의 조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관리 방안 내용이 출제가 참 매 개정 교육과정마다 많이 되었었고요. 네, 성취 기준 해설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독특하게 인공지능 기반이라고 하는 말들이 좀 추가가 되면서 이제 가로 열고 이 요소들이 이제 좀 크게 부각되면서 블랭크를 걸어놨는데 인공지능 기반이기 때문에 두드러지는 특성을 블랭크로 좀 걸어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은 기억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세요였어요. 그러면 딱 보니까 어머나 나 해설 외우지 않았는데 어떡하지? 그죠? 멘붕이 올 텐데 일단 교육론 문제 같은 경우는 그 뒤에 쪽의 지문에서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뒤에 지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먼저 쾌적한 주거 환경의 조건 분석하기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자, 두 번째는 인공지능 기반 주거 환경 서비스의 활용 방안 탐색하기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시험 문제가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야, 보니까 쾌적성, 안정성을 딱 제시하네요. 요소를 좀 힌트를 주려고 하는 느낌이 보이죠. 그러면 기억번
공통적으로 블랭크를 걸어놓은 상황인데, 내용을 보니까 휴대폰으로 작동하는 가전제품. 우리 정말 휴대폰은 몸의 분신처럼 다들 들고 다니니까 이렇게 소망 이렇게 해가지고 멀리 떨어져 있는 가전제품은 조작할 수 있다. 굉장히 편의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커튼도 아침에 자동으로 열리게 해서 기상할 수 있게끔 도와줬다. 그래서 답은 편의성이 될 텐데, 편리성이라고 쓸 수도 있겠죠. 어찌 보면. 근데 이걸 편리성을 맞게 할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이 채점 기준을 모르다 보니 일단은 정답은 편의성이었었다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질문이 뭐였었냐 하면, 성취 기준과 성취 기준 해설을 통해서 봤을 때, 자, 니은, 미음 중에서 니은부터 미음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 하나를 골라서 써보세요라고 했습니다. 항상 교수학습 지도하는 3박자가 맞아야 되죠. 성취 기준과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가 일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짝꿍을 좀 잘 지어보겠습니다. 먼저 주거 환경의 조건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을 건데요. 지금 쾌적한 주거 환경의 조건을 분석하는 내용들이 제시가 되고 있고요. 인공지능 기반 주거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이어서 제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탄소 중립 실천하기 같은 경우는 요 제 아래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리을번에 인공지능 기반 주거환경 서비스를 지원하는 발명품 개발하기는 여기서 보통 해설에서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해설에서 발명품에 대한 내용은 전혀 나오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요 리을번이라고 대답을 또 하실 수가 있겠죠. 요것까지도 쉽게 선생님들 좀 침착하게 대응을 하시면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 계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취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평가 요소를 분석을 하고, 그걸 통해서 평가 문항까지 제작을 했으며, 평가 문항은 지필평가와 시행평가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자, 비읍이 제시되어 있는 평가 문항의 유형을 적어보세요 라고 했지요. 자, 먼저 좀 분석을 하고 들어갈게요. 자, 성취 수준 A를 보니까, 자, 무엇을 평가하고 싶으냐 하면은 주거 환경의 조건과 주거 관리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학생들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거를 조건을 분석할 수 있느냐, 이거를 평가 요소로 집어넣어 놨고요. 그 다음에 요거죠. 죄송합니다. 주거 환경의 조건을 분석하죠. 자,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주거 환경의 조건을 분석했죠. 그래서 평가 요소로 매칭을 시켰고요. 두 번째는 주거 관리 방안을 적용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자,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위한 예방적 태도를 갖는다. 이렇게 매칭을 세 가지로 해놨어요. 그러면 지필평가 비읍번을 보시는 건데, 주생활에 적용된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활용을 사례를 찾아라. 자, 이를 주거에서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적용 방안을 작성해라 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적용 방안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활용 사례 같은 경우도 뭐 갖다 붙이자면 이렇게 조건 분석으로도 뭐 갖다 붙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행평가를 보니까 우리 지역의 생활 환경을 둘러보고 위험해 보이는 시설이나 장소를 찾아내어서 안내 문구를 붙이고 사진을 찍어서 공유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누락되어 있는 평가 요소가 뭐냐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위한 예방적 태도가 누락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뭔가 수행평가에서 예방적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이제 태도를 어떤 정서적 요소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도록 수행평가를 잡았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그거에 대한 내용이 일단 없다. 그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 평가 문항에 대해서 약간 미스가 난 부분들을 또 마침 물어보고 있는데요. 보완을 해야 될 점을 서술하세요라고 했었을 때, 평가 요소 중 세 번째 요소인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위한 예방적 태도에 대한 내용이 이 평가 문항에서는 제시가 되고 있지 않다라고 서술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비읍의 평가 문항의 유형을 적어보세요 그랬는데, 자,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활용 사례를 찾고 이를 주거에서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적용 방안을 작성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이게 이제 서술형이겠죠? 서술형이냐? 순간 논술형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요. 논술형이 되려면 서론과 본론, 결론을 가지고 논리적인 답안 구성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요소도 그렇고 이
글자 수도 좀 부족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읍번은 서술형이라고 대답을 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나마 5번 같은 경우는 조금 선생님들이 조금 침착하게 대응을 하시면 푸실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본문 중에 이렇게 뽑아서 문제가 나왔었다라고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 문제인데요. 저는 진짜 이거 제가 일단 예상 답안이죠. 제가 한 게 답안이 다 아니라는 거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최선을 다해서 뽑아드리려고는 하는데 일단 좀 설명드릴게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요. 생활과학 탐구 과목에서 디자인 싱킹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가정과 교육론 책에서 취인지 메이커라든지 디자인 싱킹이 소개가 되고 있어서 요 단기에 대한 연습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문제를 푸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요 아이디어 창출하기 위해서 이 내용 자체가 상당히 난해하고 어렵고 해석이 좀 어렵게 또 나온 부분이 있어서 논란이 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먼저 기억에 해당하는 생활 문화의 특성을 적어보라. 그리고 그 특성이 나타나게 된 이유를 2가지 서술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좀 국어적인 부분에서 조금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인지가 애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좀 저희가 안타깝긴 한데요. 일단 최선을 다해서 일단 적용을 해보겠는데 일단 이거부터 갈게요. 생활 문화의 특성을 쓰라 그랬는데 기억본의 사례가 뭐냐면 젓가락과 관련된 식사 예절과 상차림에서 놓는 위치가 우리나라와 다름이라 그랬거든요. 요거를 다르다는 특징인 거죠. 일본과 중국과 우리나라가 다르다라는 거에 역점을 두고 해당하는 생활 문화의 특성을 적으라 그랬으니까 다양성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다양성이라고 추측을 하고 예상 답안을 적어 드렸습니다. 이제 추정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생활 문화의 특성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자료가 저자마다 잡기 나름이잖아요. 매우 주관적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교과서 자료를 막 찾아봤어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나오는 교과서 자료를 좀 뒤져봤는데 이제 그대로 캡처했습니다. 동아출판에서 기술적 가정 교과서에 소개되고 있을 때 조그맣게 사이드로 나온 거 있죠. 이렇게 조그맣게 읽을거리로 나와 있는 자료에서 생활문화의 특징 그래가지고 역사성, 보편성, 합리성, 다양성, 상징성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 가장 부합되는 건 어쨌든 다양성이 되겠죠. 그래서 또 다름이라는 부분에 좀 밑줄을 그어놓은 것 같아서 다양성일 것 같다. 무난한 답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또 보니까 또 고등학교 기술적 과정 천재 교과서에서는 매우 주관적이라 그랬죠. 이 생활문화의 특징을 어쨌든 저자가 잡기 나름인데 이 사람은 또 잡기를 축적성, 전체성, 공유성, 합습성, 변동성으로 잡았거든요. 이게 되게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전공서 하나를 골랐습니다. 생활문화라고 하는 딱 그런 특화된 전공서를 하나 갖고 있어서 이걸 봤을 때에는 이제 이렇게 생활문화의 특징 그래가지고 역사성, 학습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성자 빼고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걸 봤을 때는 다양성을 그냥 얘기할 수밖에 없겠구나. 무난한 답안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르다라는 단어를 조금 틀어놓으면은 뭐 독자성이 있다, 뭐 고유성이 있다 이런 말도 충분히 또 이게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뭘로 답을 했을까 알 수가 없는데 일단 가장 안전한 답으로는 다양성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다양성으로 제가 좀 넣어드렸고요. 뭐 독자성, 고유성 이렇게 맞게 했을지는 제가 좀 알 수 없는 부분이어서 일단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어적인 부분인데 자, 그 특성이 나타나게 된 이유를 2가지 쓰라고 했을 때 생활문화의 그 특성, 다양성이 나타나게 된 이유를 2가지 쓰라는 건지 아니면 기억의 사례에 해당하는 그 특성이라면 만약에 이 밑줄로 가야 되거든요. 젓가락과 관련된 식사 예절과 상차림에서 놓는 위치가 우리나라와 다른데 중국과 일본이 우리나라와 다른 그 특성을 2가지 이유로 서술해봐라 그러면 또 답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게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가장 근사치로 답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밑줄이 여기서부터 그어 있었다면 이 세 나라의
이 식사 예절이 다른 그 이유를 쓰라는 맥락으로 분석을 해야 맞을 것 같은데, 밑줄을 거기다 안 그어놨고 그냥 딱 뒤에만 딱 해서 우리나라 다름, 나라마다 다름 이런 의미로만 했다라고 치면은 그냥 이건 말 그대로 생활 문화의 특성은 다양성인데 그 다양성이 나타나게 된 이유를 두 가지 서술하세요라는 문제가 되겠고, 너무 쉬워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또 고민이 되는 거, 너무 쉬운 거예요. 다양성도 너무 쉬운데 다양성이 나타나는 이유 너무 뻔하잖아요, 그죠? 사회 문화적 배경과 역사적 배경이 다르니까 그런 거잖아요. 너무 뻔하니까 또 되게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 자연 환경이 다르며 사회적 환경, 역사, 종교, 가치관 등과 같은 사회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두 개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아까 다시 교과서 자료로 가보시면 다양성이 나타나는 이유, 사회의 문화 특성을 반영해서 다양성이 나온다. 이런 맥락을 좀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설명이 자세하게 나온 게 없어서 그랬고요. 그 다음에 자, 저희 여긴 생활과학 탐구라는 교과서를 갖고 나왔지만, 일단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기술점 과정에서 뽑아서 봤을 때에는 이게 한국 의식주 생활문화의 독창성, 의식주 생활과 문화 다양성이라는 단어가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생활 문화와 관련되는 단어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답을 유추한다면은 독창성 아니면 다양성으로 대답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었어요. 성취 기준이라든지 이런 교육과정 안에서 답을 찾는다 그러면은 이 독창성이나 다양성으로 대답을 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다양성이 맞지 않겠나 뭐 이런 맥락을 갖고 답을 추정해서 잡아봤습니다. 예, 그랬고요. 그다음에 가족 여가 문화 중에서 A에서 설명하는 놀이 문화의 명칭을 적으라 그랬는데, 젓가락을 보니까 이제 생각나는 도구가 있었다라는 거죠. 뭔가 길고 납작한 이런 도구가 떠올랐다라는 거죠. 그런데 설날에 주로 하게 됐으며, 돼지, 개, 양소, 말의 이름을 빌렸다는 거 보니까 독에 걸육, 모를 뭔가 얘기하는 것 같아. 딱 5개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도가 돼지고 뭐 이런 개가 개고 말 그대로 뭐 거리 양이고 이런 걸 모르더라도 그냥 눈치코치로 윷놀이겠다, 젓가락처럼 생겼대 그러면서 얘는 좀 찍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USB 문구류 등의 기념품을 제작할 때 유세 모양으로 뭐 제작을 했다, 뭐 이런 맥락으로 조금 이제 쓸 수 있는 문제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 디자인 싱킹의 단계를 쓰는 문제에서 니은에 해당하는 단계를 적어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아이디어 창출하기 다음에 이제 니은번에서 보는 단계를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 최적의 아이디어를 찾아서 실제 제품 개발 전에 시험 삼아서 뭔가 다양한 형태로 제작을 해보는 거니까 시제품 제작하기 혹은 프로토타입 제작하기, 만들기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은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새로 쓰는 가정과 교훈론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면서 디자인 싱킹에 대한 자료를 이제 이렇게 258쪽 적어드리면서 그 도표에 보시게 되면은 거기는 그냥 프로토타입이라고만 나와 있었긴 했었거든요. 근데 시제품을 만드는 과정이니까 뭐 이 단계는 프로토타입 만드는 단계다 혹은 시제품을 만드는 단계다라고 써주시는 게 조금 더 매끄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요거 안 보여주고 딱 요 3단계부터 탁 튀어 오르게 제시를 하면서 요거에다 블랭크를 건 상태가 된 거죠. 요거는 아예 제시도 하지 않게끔 이렇게 문제를 뽑았다라는 거. 예, 이렇게 문제 뽑아서 우리가 5단계를 외웠지만 이렇게 중간 단계를 딱 뽑아서 내버리면 또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된 키워드 실제 제작하는 단계구나 해서 찾는 거 좀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눈치 코치가 있으면 다양성 정도 찾으셨을 것 같고, 젓가락으로 만약에 삼국의 문화 차이를 쓴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됐을 것 같은데 그걸 물어보는 건 아니었을 것 같아서, 그렇다면 그냥
사회문화적 배경, 자연환경의 배경 달라서 그렇다라고 썼으면 웬만하면 맞게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것도 보통 예상됐던 질문이었기 때문에 좀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 그나마 5번, 6번은 조금 좀 어느 정도 100%는 아니어도 답안들을 좀 하지 않았을까. 좀 생각해 보게 되고요. 그 다음입니다. 자, 저는 이 블랭크가 정말 다른 블랭크도 뒤에 가서 좀 좀 당황스러운 게 있는데 이 블랭크도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올해 유독 이 블랭크가 많아요. 성취기준 블랭크, 성취기준 해설 블랭크. 일상생활 및 가상공간에서 말하는 또래와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고 다양한 주변인들과 친밀한 기억을 형성하는 방안을 탐색해서 실천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시 한번 기억을 못 찾을까 봐 한 번 더 나와 있죠. 그래서 나를 둘러싼 횡적인 관계, 또래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종적인 관계도 있다. 근데 종적인 관계는 다양한 기억이다. 횡적인 건 또래 관계인데 종적인 관계는 무슨 관계일까? 이제 글짓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은데 종적인 관계라서 세대 간의 관계라고 적어야 되는데 와 이거는 뭐 외우지 않으면 사실 생각하기가 저는 못 썼을 것 같아요. 제가 시험장 가는 거에서 저는 못 썼을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너무 좀 변별을 하셔야 되니까 냈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됐든 푸시면 되는 문제였었고요. 그다음에 자, 지금 이제 어떤 수업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데 학급을 3그룹으로 나누었고 10명 내외의 학생들이자 중요한 키워드가 나오다 동그랗게 앉혔습니다. 그리고 상호 대등한 관계라는 것도 또 힌트가 되겠죠. 정해진 주제에 따라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지 어떤 의견을 수렴해서 하나의 목적지로 가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평등한 관계에서 교환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했으니 말 그대로 원탁회의라고 대답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원탁회의를 막상 하고 보니까 학생들이 자 다수결에 의해서 정해진 친구 관계가 또 다른 문제 상황을 유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기의 특징인 디귿이 나타나면서 죄송합니다. 요 앞에서부터 봐야겠죠. 생각보다 평등하게 진행될 줄 알았더니 그렇지 못했다. 서너 명의 학생들이 채팅방에 있던 친구들을 공개해야 한다고 하자 뒤에 다른 학생들도 다수의 학생들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하게 됐다. 그러면서 해결 방안을 다수결로 정하자고 하니 말이 없었던 학생들이 다수결에 의해서 손을 대부분 많이 들자 자기도 그냥 눈치 보면서 대부분 다 손 드니까 나도 마지못해 손을 들었다. 그래서 다수결에 의해서 정해진 친구 공개가 또 다른 문제 상황을 유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의 과정에서 청소년기의 특징인 디귿이 나타났다. 이건 다 적으셨죠? 동조성. 요거는 다 100% 맞으셨어야 되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기억에 해당하는 용어, 그죠? 선생님들은 나보다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쓰셨던 분들은 쓰셨을 것 같고, 니은법 원탁 토의. 근데 이제 장점을 쓰셔야 되는데, 이미 여기서 상호 대등한 관계라는 건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제시가 되지 않은 장점을 적어주시는 게 안전하겠죠? 그래서, 자, 일단 교재를 보시면, 지금 성취 기준은 세대 간 관계,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195쪽 저희 교재 가보시면은 원탁 토의가 나와 있는데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다와 같이 좀 다른 내용으로 상호 대등한 거 말고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다. 뭐 발언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써주시면 되겠죠. 아까 상호 대등하다라는 단어는 민주적이다라는 단어하고 동일하다 보니까 다른 거 2개 중에서 골라주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빤하고 쉬운 문제를 갖고 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요건 조금 틀릴 수 있게 내시고 요건 좀 맞을 수 있게 좀 내셨다라는 느낌이 좀 들죠. 자, 그다음에 저희 기출 해설할 때 좀 보여드렸던 자료인데 기출 해설할 때 좀 들으셨던 분들은 쓰셨을 것 같고 아니었으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유지류의 자동 산화 과정에 대해서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지방을 저장을 하는데 저장하는 시간에 따라서 이제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건데 이
그래프의 이름을 소개해주지 않으면서 이 각각 그래프가 나타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변화가 없었죠. 전혀 그래프상의 변화가 없이 그냥 이렇게 나타난 이 기간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유도기간이라고 부른다 하면서 유도기간이 가장 긴 지방을 요 A, B, C, D 중에서 골라봐라라고 하는 건데 제목이 뭐예요? 자동 산화 과정이잖아요. 자동 산화가 일어나기 전에 유도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 자동 산화가 일어나기 전에 가는 유도기간이 길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자동 산화가 잘 되는 유지는 어떤 유지죠? 불포화 지방산이 자동 산화가 잘 일어나는 지방이고 포화 지방산은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동 산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 지방이죠. 그러면 유도기간, 자동 산화가 진행되는 이 유도기간이 길다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자동 산화가 잘 진행되지 않는다. 더디게, 느리게 진행된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즉, 이 유도기간이 길다라는 말은 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 지방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이게 짧다면 불포화지방산이 많은 지방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포화지방산이 가장 많은 걸 골라주시면 돼요. 포화지방산이 가장 많은 게 D번이죠. 그러면서 자 이유까지도 서술하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동산화라고 하는 것은 불포화지방산이 많을 때 많이 일어난다는 걸 설명해 주시면서 포화지방산이 그래서 제일 많은 것이 유도기간이 길다라는 설명을 적어주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 이제 그래프로 들어가셔서 요 그래프 이제 본격적으로 자동산화가 일어나면서 무엇이 증가할까 이걸 보는 거예요. 무엇은 증가하는데 또 얘는 또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네요. 좀 독특하죠. 그래서 얘를 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저희 기출 해설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보충 자료를 이렇게 이제 실어드렸던 부분에서 수능 문제를 보여드리면서 저희가 이제 자료를 좀 만들어 드렸었는데 캡처 상태가 좀 안 좋네요. 자, 지질의 유도기간을 거쳐서,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자동 산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산화는 어떤 과정이죠? 불포화 지방산이 누구를 만날까요? 산소와 만나면서 산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일 위에 크게 올라와 있는 그래프는 산소 흡수량입니다. 산소를 많이 만나면서 자동 산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카르보닐가는 좀 어려운 말인데 몰라도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케톤이라든지 알데히드 같은 아이들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얘네가 그 기름에 오래된 기름들에 나쁜 냄새가 나거든요. 특유의 그 오래된 기름 냄새가 나는데 그런 나쁜 기름 냄새를 유발하는 애들입니다. 그러면 자 시험 문제 나왔던 건 누구였냐면은 요거죠.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애들. 과산화물가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과산화 산소가 과하게 이제 결합되어 있는 과산화물가, 지질과 산소가 과하게 묶여 있는 결합되어 있는 요소이다. 지질 과산화물가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산화가 얼마나 지나치게 많이 되어 있냐, 그거를 과산화물가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건 신기한 건 뭐냐면은 얘네가 증가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감소를 하거든요. 이 감소가 왜 하는지까지는 질문하지는 않았죠. 그렇게까지는 질문하지는 않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이 카르보닐가라고 하는 거 있었죠. 케톤이나 알데히드가 이제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가산화물이요 시간이 지나면 2차 반응을 일으키면서 2차 산화 반응물을 만드는데 그게 바로 요런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카르보닐가가 처음에는 천천히 증가했는데 어느 순간에 확 올라가죠? 확 올라가죠? 왜요? 이제 가산화물가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면서 이 가산화물이 카르보닐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케톤이나 알데히드로 바뀌기 때문에 얘네가 줄어드는 거죠. 가산화물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래된 기름은 점도가 증가해서 끈적끈적해지고 기름의 색깔도 점점 갈색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내용들도 수능 문제를 통해서 저희가 같이 정리를 하셨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기출문제가 곧잘 이렇게 조금씩 나오는데 우리 기출문제는 아니었고 수능 기출문제에서 이렇게 좀 나왔었습니다.
보셨던 분들은 답을 쉽게 쓰셨을 거예요. 요걸 아마 이제 쓰셨을 것 같고, 이제 요거가 관건이죠. 다에서 설명하는 지방산의 이름을 쓰세요. 휘발성이 있는 지방산, 물이 잘 녹는 지방산, 지방산이 물이 잘 녹는데요. 우유나 버터에 함유되어 있고, 그다음에 포화 지방산 중에서 탄소수가 가장 적대요. 예, 즉 탄소수가 4개인 애들인데 부티르산입니다. 부티르산. 이거 부티르산 저희가 교재 중에도 제가 캡처 굳이 안 해드렸는데 살짝 그냥 부티르산 정도 이름만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설명도 자세하게 안 해드렸던 내용들인데요. 뭐 하나 변별해야 되니까 아까부터 보시면 2개는 쉬운 거 내고 하나는 어려운 거 내고 약간 이런 맥락으로 문제를 낸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기출문제 해설 안 보셨으면 전혀 다 3개가 어려운 문제가 될 건데 어쨌든 만약에 기출해설을 봤다면 마지막은 쓰기가 어려운 문제였었다. 정답은 부티르산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풀어나가시면 되겠고요. 자, 아이고, 이것도 일부는 쉽고 또 일부는 좀 어렵다기보다는 저희가 좀 접해본 적이 없는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자, 의상과 문제였었고요. 저희가 예전에 연소 가스에 대한 걸 하다 보니까 저희 그 교재에도 이 어려운 사이안화수소 HCN 유독가스를 배출하는 이 섬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뒤에 블랭크 안 둬도 되는데 또 친절하게 또 뒤에 블랭크 쉬운 거 줬어요. 이 내 일관성이 가장 우수하고 커튼 및 실내 장식용으로 많이 이용된다라고 해서 기억번 몰라도 비읍번을 알면 공통으로 들어가 섬유의 명칭을 쓸 수 있게끔 나왔습니다. 내 일관성 그러면 무조건 아크릴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아크릴이라고 쉽게 쓸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라 그랬는데, 자, 저희가 이 유에서 이제 하는 게 뭐냐면 디지털 제품 여건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모든 제품에 부착할 예정인데 2030년 바라보고 있고요. 우선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게 의류 제품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었고, 우리 교과서 용어 소개해 드릴 때 디지털 제품 여건이라고 소개되고 있는 교과서가 있어서 이거 이름하고 거기 나와 있는 개념까지는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근데 항상 아쉬운 거는 그 교과서 자료에 소개되지 않은 걸 갖고 냈어요. 일단은 이제 보시면 이것의 목적은 뭐냐면 원재료로 제품을 생산해서 소비하고 폐기하던 이전 방식과는 달리 폐기 단계의 제품이 생산을 위한 원료로 재투입되도록 니은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이에요. 디지털 제품 여건의 목적을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교재 보실게요. 자, 일단 아까 아크릴 연소가스는 이렇게 저희가 옛날에 열심히 이렇게 어려운 거를 막 했었습니다. 내 일관성이 아크릴이 좋은 건 다 아시겠고요. 자, 이렇게 교과서 중에서 교학도서라고 하는 교과서에서 이거를 소개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제품의 특징을 이렇게 소재의 생산, 폐기, 재활용할 수 있는 곳 등 제품의 특징적인 정보를 담아서 나중에 소비자의 재활용을 돕고 제작과 유통의 전 과정을 보여주어서 옷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디지털로 제품 여건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소개가 됐는데, 요게 이제 저희가 조금 더 딥한 이 자료를 들어가서 보시면 저희 전공서에 지금 소개도 안 되고 있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전공서 다 뒤져봐도 지금 순환경제라는 단어 안 나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위키 대백과에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출처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출처를 꼭 책으로 올리고 싶은데 없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책에서는. 그래서 일단 올려드렸고요. 목적을 딱 집어서 내버린 거죠. 교과서에 목적도 좀 어머나 했으면 좋은데. 예.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자재, 부품, 수명, 폐기 지침을 기록하여 수리, 재사용, 재활용과 같은 순환경제 목표를 지원했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서 정답은 순환경제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니은번 순환경제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어서 또 이제 그 순환경제 맥락에서 의복 소비를 줄이고 리듀스, 우리 3R, 4R 열심히 했더니만 3R을 여기서 제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 줄이기, 재사용, 재활용을 얘기를 했고, 문제가 뭐였냐면 요 두 가지 개념을 좀 차이점을 설명하세요 그랬었는데, 우리 수업 시간에 의사양을 설명드리면서 이제 평이하게는 재사용과 재활용의 개념을 옷을 옷으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기증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재사용이며, 옷을 옷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폐의류를 다시 새롭게 만드는 것. 그래서 이걸 갖고 뭐 걸레를 만들었다든지 뭐 충전재를 만들었다든지 이렇게 다른 제품을 만드는 것은 재활용이라고 설명드렸지만, 또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 뒤에는 다른 이견도 좀 제시를 해드린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시험 문제는 이견을 생각하지 않고 다 요걸 포커스로 출제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미음이 해당하는 용어인데요. 이것도 아직 전공서에 올라와 있지 않아요. 물론 제가 갖고 있는 전공서에 올라와 있지 않지, 다른 전공서를 뒤져보면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일단은 논문에서 뭐 좀 찾아가지고 자료를 올려드렸고요. 자, 패스트 패션 업체들이 저렴하게 생산하려다 보니까, 저렴한 가격에 의류를 생산하려다 보니까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적은 노동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고된 노동을 시키는 이런 이제 관행이 있는데, 그 작업장의 이름이 뭘까요? 그 작업장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라는 문제를 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름은 스웨트샵입니다. 그래서 스웨트가 땀, 노동자들의 땀을 뽑아낸 샵이다, 작업장이다. 그래서 이 보시면 굉장히 그 저임금을 주면서 작업장의 환경도 불결한, 환기도 잘 되지 않고 막 먼지 날리는 그런 곳에서 긴 시간을 저임금으로 노동을 착취하고 있는 공장 형태를 스웨트샵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보시면은 옛날 논문에 올라와 있던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뭐 전태일이라든지 옛날에 우리 한참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이었을 때 이게 노동 집약적인 산업으로 의료 산업을 꼽거든요. 섬유나 의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70년대에 의료 산업을 통해서 많이 또 이렇게 발전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럼 그 당시 이제 어린 여공들이 그 좁은 공장에서 하루에서 12시간 이상을 막 재봉틀만 그 먼지 날리는 공간 속에서 화장실도 잘 못 가고 막 그 심각한 노동 환경 속에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관련되는 도서라든지 책들 쪽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노동 쪽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들인데, 의류 쪽에서 이제 가끔 다루는 경우들이 있어서 윤리적 어떤 그런 소비 쪽에서 나오는 내용을 지금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맞추기 어려웠다. 맞출 수 있는 것들 최대한 맞춰야 된다라고 좀 시사하는 부분들이 있었겠습니다. 네,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도 뭔가 쉽지 않게 조금씩 문제를 꼬아서 내신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프라이버시를 내는가 했더니만 이제 프라이버시에 대한 개념을 먼저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밀감을 느끼는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이 과밀감을 우리가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천장의 종류를 두 가지 쓰고 그 형태를 각각 설명하라는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좀 너무 쉽고 뻔한 걸 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천장이 높아야 되는 건 기본 상황인 것 같고, 약간 거기서 이제 난이도가 들어간다라면은 경사진 천장 혹은 돔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천장 정도로 적어주면 되지 않을까, 조금 더 열린 그런 이제 답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경사천장, 높은 천장, 뭐 돔형 천장 정도로 적어드렸고요. 저희가 이 경사천장에 대해서는 이제 전공서 내용을 좀 토대로 말씀드리자면, 한쪽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시각적으로 넓은 느낌을 줄 수가 있어서 이제 과밀감을 덜어줄 수 있다. 공간을 넓게 보일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내용으로 적어드렸고요. 나머지는 뭘 적기가 어려워서 그냥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일단 높은 천장은 높으니까 높이가 높아서 개방감을 줘서 가밀감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적었고요. 돔형이니까 요 중앙 높이가 높이 올라가 있어서 좀 폐쇄감을 완화시켜 줄 수 있을 거라는 정도로 정답을 일단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적었는데, 채점 기준표 어떤 정답을 요구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느 정도는 맞게 해주셔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많이 틀리셨을 것 같아요. 자,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니은 공간을 활용한다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 니은 공간은 서로 다른 프라이버시 수준을 가진 영역들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하자면은 외부와 내부 다른 프라이버시를 갖겠죠. 또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 다른 프라이버시 수준을 가지고 있는 공간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 약간 이제 순간 센서가 작동한다면 코하우징 할 때 저희가 공유 공간이 있고 사적 공간이 있는데, 살짝 중간에 뭐가 끼어 있냐 하면 전이 공간이 끼어 있거든요. 요거를 떠올리셨다라면은 답을 찾을 수도 있었겠으나, 이게 뭐 시간 두고 여유 있게 봐도 한참 생각해야 생각이 나는데, 시험 현장에서 생각이 난다라는 거는 매우 어렵죠. 그래서 일단 관련되는 자료를 좀 올려드렸습니다. 전이 공간에 대해서 요즘 우리가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코하우징에도 찾지 않았고, 저희가 이제 전이 공간이라는 내용 들어가서 보시면, 공동생활 공간과 사적 공간의 중간쯤에서 이제 마련된 중간적 성격의 공간이다. 그래서 거주자들은 개인의 영역을 식별하고 자신만의 공간의 정체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사적으로 점유하는 경향이 있으나 시각적으로는 외부에 노출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개별 현관이 있거나 전실이 있거나, 현관은 현관인데 앞에 이렇게 살짝 그 자신의 개인 공간이 있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이런 경우에 해당을 한다라고 전공서에 소개가 되고 있어서 전공서 내용을 좀 실어 드렸습니다. 거의 못 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공서에는 올라가 있지는, 저희 학원 교재는 올라가 있지는 않은데, 수업해 드릴 때 별도의 보충 자료로 단골 메뉴로 많이 좀 올려드리는 자료여서 많이 쓰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백화점이나 레스토랑에 가면은 음악을 막 크게 틀어가지고 주변 소음이 묻히게 한다. 혹은 뭐 도로에서 교통소음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포포 같은 거, 분수 같은 것을 활용하기도 한다. 뭐 카페에서도 이렇게 음악을 틀기도 한다. 그래서 좀 소개해드렸던 내용들인데, 소음을 다른 소음으로 뭐 한다? 마스킹한다. 마스크를 씌우는 것처럼 마스킹 효과, 은피 효과라 그래서 저희가 얘기했던 그 용어를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교재 수업할 때 올려드렸던 이제 이런 자료도 있기는 한데, 또 마스크라는 단어가 좀 쉽게 설명된 것도 있어서 조금 더 보충해드리자면은, 한쪽 음이 다른 음을 방해하기 때문에 다른 음이 들리지 않는 현상이고, 그래서 마스크, 가면을 쓰다. 그래서 한 음이 다른 음을 덮을 때 마스크를 쓰듯이 음을 덮어버리다 라는 의미로 마스킹 효과라고 한다라고 해서 저희가 조금 더 보충을 좀 해봤습니다. 요거는 기억나시는 분들이 좀 적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11번도 너무 어려웠고요. 저는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국어적인 부분에서 좀 애매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상조회사가 나와서 우리는 맨날 찍는 거 있잖아요. 또 할부거래에서도 독특한 특징이 있는 거, 이런 거라든지 우리가 많이 찍고 있었던 내용도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표시 광고를 제대로 안 했다, 부당 광고도 안 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갖고 문제를 냈는데, 우리 옛날에 실증제 같은 거 조출제가 됐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더 깊게 또 문제를 낸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사업자가 표시 광고에 의무적으로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부기관인 기업이 고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이 법률에서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상조회사에서 애초에 상품 광고를 할 때 중도 해약 시 환급급에 대한 기준이나 환급 시기에 대한 제시를 안 했다라는 거죠. 마땅히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될 내용을 표시하지 않았는데, 자, 그거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면서, 원래 이 법률에서는 사업자가 표시 광고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되는 사항을 정부기관인 기업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도록 하는 니은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런 데는 기억번,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의무사항을 고시하지. 요거는 이제 이견이 없는데, 애매한 게,
이거죠.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도록 하는 규정 자체가 뭐냐. 만약에 이 국어적으로 이 문장을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은요, 이게 이제 규정으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위임 규정이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국어적으로 봤을 때. 무슨 말이냐 하면, 법률에서 원래는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되는 사항을 법률 조항에 제1조, 제2조, 제3조 해가지고 그대로 법률 조항에다가 적어야 맞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별도로 사업자가 표시 광고에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되는 사항을 바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따로 고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뭐냐? 법률에서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않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위임을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걸 위임 규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면 니은분의 답이 위임 규정이다라고 하면서, 그럼 그거에 대해서 왜 이런 걸 했을까? 사업자 행동 측면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봐라 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위임 규정을 두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무엇을 꼭 적어야 되는지 이제 알 수 있도록 해가지고 법 준수를 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또는 법률로 규정하지 않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세부 기준을 고시로 정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아까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얘기고, 그 다음에 계속 개정해야 될 경우들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사문과 서비스가 너무 계속 다양해서 그때마다 법으로 일일이 제정하기가 어려우니 위임 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위임을 해두면은 그런 시장과 상품 변화에 반응을 하면서 신속하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 고지사항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고, 사업자는 빠르게 고시 내용이 빠르게 개정이 되니까 사업자도 빠르게 그 부분에 적응을 해서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법 위반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맥락을 갖고 국어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문제를 해석하자고 보니까 너무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설마, 그래서 제가 생각한 그거였어요. 국어적으로는 위임 규정이어야 말이 맞는데 설마 이걸 물어봤을까 싶은 거예요. 이제 헷갈리는 이유가, 그렇다면은 이 문제를 다르게 해석해 보자라는 거죠. 다르게 해석해 보자면 순수하게 그냥 표시광고 공정화에 대한 법률에서는, 자, 법률 들어가 볼게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렇게 사업자 등이 표시 광고에 포함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표시 광고의 방법을 고시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이 법률 4조에 나오거든요. 법률 그대로 그냥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법률이 나온 조문을 그대로 뽑아서 봤을 때 그냥 이 중요 정보를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를 해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다시 한번 또 들어가서 보시면 요 표시 광고에 대한 사항을 통합 공고라고 그래서 방금 그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표시 광고 사항을 규정하고 요거를 바로 통합 공고를 통해서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제시한다. 이런 지문이 또 나와요. 이거는 또 뭐냐면, 이거는 법률이고요. 이건 요거에 연결되는 이제 또 법률 조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깊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들어가면. 그래서 이걸 다르게 국어적으로 해석하자면은, 그러면 중요 정보의 고시 또는 통합 공고를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건가? 그럼 답을 통합 공고라고 해줘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번째 추정 답으로는 그래서 통합 공고라고 했어요. 근데 애매한 거는 물어볼 때 규정이라고 물어봤거든요. 규정이라고. 그래서 애매한 거죠. 그래서 그냥 그렇다면 통합 공고 규정이라고 물어보려고 한 것일까? 그렇다면 어쨌든 목적은 비슷하죠. 의무사항과 권고사항을 통합 공고를 해서 사업자가 반드시 이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제 뭐 목적에 대한 부분은 대동소이하게 들어갈 수는 있는데 참 애매하다. 이게 규정으로 끝나는 거 봤을 때는 위임 규정이 가장 정확할 것 같으나 이 법률에서 또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니 애매했어요. 너무 애매해서 제가 이거는 그냥 추정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가 깔끔하게 해드리면 좋은데 저도 여기까지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당 광고라고 의심이 되어서 이거를 심의를 한다고 그러더라도 최종 심의 결과를 얻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피해가 더 늘 것 같아 걱정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또한 디귿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기업 규정, 디귿의 규정이 뭐냐 그랬는데 법률에 그대로 이제 조문이 있는데요. 법률의 지문에서 임시 중지 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 중지 명령에 정확하게 중도 중지 명령이라 하지 마시고 임시 중지 명령이라고 적으셔서 예, 표시 광고 행위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대로 이 법률 용어는 또 토시 하나 틀리면 안 되셔가지고 그대로 적어주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옹알이에 대한 문제가 나왔죠. 육아 블로그의 내용이었었고요. 자, 6개월쯤 되었는데 아이가 의미 없는 바바다나 다다다와 같은 디귿을 반복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옹알인가 보다 라고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디귿에 해당하는 용어로 쓰되 모국어 습득 과정에서 A에 해당하는 시기에 나타나는 기억의 특성을 서술하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의 특성을 쓸 수 있게끔 이제 문제를 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옹알이 특성을 적어봐라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그래서 교재 중에서 이런 이제 장과 몸을 합쳐서 옹알이를 내고 있는데 뭐 그냥 일종의 신체 성숙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현상이었었고 의미 없이 발성기관을 움직여서 이런 발성기관들을 움직이면서 근육 활동의 결과로 일어나게 된다. 이런 맥락을 갖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저희 교재 외에 조금 더 보충을 하자면은 또 이제 어떤 특정한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옹알이가 전 세계 아이들에게 비교적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이것이 나중에 그 모국어 환경 속에서 점차 해당 언어의 소리책이 가까워지면서 발전하게 된다는 내용을 좀 부연 설명을 하셔서 모국어 습득 과정과 관련을 가질 수 있도록 조금 더 이제 단어를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이가 말을 배우는 과정에서 남자면 할아버지인 줄 알고 다 할아버지인 줄 알고 남자만 보면 하비하비하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니은이라고 부른다라고 해서 용어를 쓰라고 나와 있는데요. 과잉 확장 혹은 과잉 확대라고 해서 저희가 따로 알려드리지는 않았었는데 또 정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남자를 보고는 아빠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엄마를 보면 엄마라고 또 무작정 아이들이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기존에 다루고 있지 않던 이론을 하나 물어보는 문제가 또 출제가 된 거죠. 아이들이 보니까 새로운 단어를 3 내지 5개씩 배우고 있는데 어느새 말하는 단어가 갑자기 훅 증가하죠. 갑자기 단어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이가 가르쳐주지 않은 단어까지도 빠르게 익히면서 문법이나 어순을 가르친 적이 없는데도 이게 포인트죠. 가르친 적이 없는데도 뭔가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는 걸 보니까 이게 학습을 했다라기보다는 태어날 때부터 언어를 배울 수 있는 특별한 내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건데 이와 관련되는 언어 발달의 이론을 이름만 쓰면 되는 거죠. 쓸 것 그랬으니까 설명하지 않으셔도 되고 뭐 그냥 이름만 쓰면 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름은 생득주의 언어 발달 이론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생득주의 말 그대로 태어나면서부터 언어 습득의 장치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아이들이 쉽게 언어를 습득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폭발적으로 때가 되면 언어를 습득하는 양상이라든지 어린아이들이 모국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거나 외국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부분을 갖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지금 기출 해설을 전반적으로 하는 과정이어서 깊게 하는 건 어디서 할 거냐면 영역별 기출 해설을 이제 연도별로 파트별로 다시 조금씩 끼워 넣기를 할 거거든요. 거기서 전반적으로 새롭게 또 생득주의 언어 발달 이론에 대한 전반적인 보충할 내용들은 더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은 큰 맥락만 이게 답이 이런 정도였었다 정도까지만 좀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또 전공 B번 보도록 하겠습니다.